어느 프랑스인이 남긴 단 4쪽의 기록. 이것은 조선 무희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의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한 조선 여자의 삶과 사랑, 기구한 운명의 순간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 조선의 궁중무희였던 한 여성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갑니다. 프랑스는 오늘날에도 비행기로 좋기 10시간은 걸릴 정도로 먼 나라인데요.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서 프랑스까지 갔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힘들 만큼 대단히 먼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궁중무희였다는 그 여성은 어떻게 프랑스 파리까지 건너가게 됐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조선 무희의 얘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책에서는 그 무희의 이름을 리진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우리가 리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은 오로지 이 한 권의 책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쓴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왜 여기에 조선 무희의 얘기를 남긴 것일까요? 취재진이 찾은 곳은 프랑스 파리. 이곳에 리진을 기록한 인물의 후손이 살고 있다. 그의 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의 전통창이다. Voyez, on dirait une pharmacie. Il y a beaucoup de tiroirs. Et voilà. 그가 꺼낸 것은 100년도 더 된 사진첩 한 권. Bon, on ouvre et on regarde les photos.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Voilà. 이 사람이 이폴리트 프랑댕입니다. 저의 대고모부님인데요. 프랑스 영사이자 정부 대표이셨던 분입니다. 한국에서요. 그 직위 때문에 이렇게 관복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옷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관직의 옷을 입고 있지요. 이폴리트 프랑댕은 1892년부터 2년간 2대 프랑스 공사로 한국에서 근무했다. 그 책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이지요. (1905년) 출간된 이 책은 프랑댕이 한국에 머문 동안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는 한국의 문화와 풍습, 일상생활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책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조선 무희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그 무희의 이름을 리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고모부님은 그 무희의 이야기를 이 책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실존 인물입니다. 꾸며낸 게 아니에요. 전설도 아니고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쓴 것입니다. 프랑댕은 자신이 직접 만났다는 조선 무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궁궐에 소속된 무희들 중 한 사람이 빼어난 미모로 유난히 돋보였는데 유럽인이 보기에도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한 젊은 대리공사가 그 여인의 우아한 매력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그는 고종에게 그 무희를 자신에게 양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왕은 너그럽게 이를 허락했다.
외국 공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리진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무희였다. 프랑댕은 자신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다고 적고 있다. 영혼의 꽃이라고까지 칭송받았던 리진.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이건 흔치 않은 무희들 사진입니다. 대고모부님께서 직접 찍은 것들인데요. 이 어린 무희들은 잔치에서 한국의 대신들을 위해 춤을 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제가 직접 찾아본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이 현재 알고자 하는 그 무희가 혹시 이 사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6명 중에 말이지요. 프랑댕이 남긴 조선 무희들의 사진. 이 중에 그가 말한 리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어떤 사진에서도 리진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그 외국 공사는 누구일까? 작가는 그를 한 젊은 대리공사라 부르며 그가 살아있어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리공사를 찾는다면 리진의 삶을 쫓을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 외무부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역대 외교관들 중 문제의 대리공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가 누군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대리공사란 말 그대로 대사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외교 책임자를 말한다. 주한 외교관들 중 대리공사의 직함을 처음 받은 사람은 꼴랭 드 플랑시에. 그는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한국과 프랑스가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1886년. 그 다음에 꼴랭 드 플랑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당시 그는 양국의 조약 비준서를 교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문제의 대리공사는 콜랭 드 플랑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랑댕이 그 대리공사가 한국에 2번 주재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의 행적과 일치합니다. 확실합니다. 1888년 프랑스 정부는 꼴랭 드 플랑시를 한국의 초대 공사로 파견한다. 그리고 그는 2대 공사였던 프랑댕의 뒤를 이어 1896년에 다시 3대 공사로 임명된다. 문제의 대리공사가 꼴랭 드 플랑시라면 그에게 리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의 유품이 보관된 고향 마을의 박물관. 콜랭 드 플랑시에게 공식적으로 수여된 훈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수여한 것입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놀랍게도 고종이 꼴랭 드 플랑시에게 수여한 대한제국의 훈장. 그가 한국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유품이 있었다. 젊은 한국 여인의 도자기 상입니다. 1900년에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에 소개된 건데요. 콜랭 드 플랑시가 세운 한국관에서 판매되는 겁니다. 꼴랭 드 플랑시는 조각가로부터 이 한국의 여인상을 선물받았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조각상을 간직했다. 그 마음이 바로 리진을 향한 것은 아니었을까. 프랑댕은 어느 날 우아한 파리의 여인처럼 차려입은 리진을 보게 된다.
머자나 그 대리공사는 발령을 받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젊은 한국 여인의 지적인 품성에 나날이 반해가던 대리공사는 차마 그녀와 헤어지지 못하고 결국 그녀를 데리고 가게 된다. 마침내 꼴랭드 플랑시는 리진과 함께 프랑스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할 것임을 밝힌다. 그는 리진이 한국의 여신 같은 존재며 파리에서도 천사처럼 대우받을 것이라 말한다. 리진은 말 없이 꼴랭드 플랑시의 결정에 따랐다. 그녀의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1891년 리진은 한국을 떠난다. 40일간의 항해 끝에 리진은 마침내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 프랑스에 도착했다. 지금이야 해외여행도 자유롭고 국내에서도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리진이 떠날 당시는 조선이 서양의 문을 연 지 불과 10년도 안 된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서양이란 나라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낯선 세계였고 더구나 서양 사람을 처음 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꼴랭드 플랑시가 조선에 부임한 1888년에도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아먹는다거나 심지어 잡아먹는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겁에 질린 주민들이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프랑스로 떠나야 했던 조선의 무희 리진. 파리로 간 그녀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1893년 5월 4일 리진과 꼴랭드 플랑시는 마르세유에서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탄다. 당시 프랑스는 나라 전체로 철로가 뻗어 있어 기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다. 난생 처음 기차에 몸을 실었던 리진. 그녀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기차는 미래로 질주하는 서구 사회의 꿈과 열망을 싣고 있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이곳이 바로 리진이 만난 신세계였다. 당시 파리는 화려한 시대라 불리며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 리진의 눈에 비친 파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학생으로 그녀보다 먼저 이곳에 왔던 육일주는 이렇게 말했다. 시내에는 누대와 시장이 바둑판처럼 질비하고 연못과 정원이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는데 도로의 청초함과 가옥의 화려함이 세계에 으뜸이다. 런던처럼 웅장하거나 뉴욕처럼 부유한 도시도 파리에는 사흘거리쯤 뒤떨어진다. 파리 7구역의 바빌론가. 리진과 꼴랭드 플랑시의 파리 생활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살았던 58번지. 프랑스 외교관과 조선 무희의 신분으로 만난 두 사람. 그러나 둘은 행복했다. 꼴랭드 플랑시는 미리 약속했던 대로
리진과 결혼을 했고 그녀를 아내로 맞았다. 파리는 리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리진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다. 리진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봉마리쉐 백화점. 프랑스 최초의 백화점으로 당시 파리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었다. 백화점은 빠르게 성장하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다. 유럽의 수도로 문명의 첨단을 달리던 파리에는 대형 백화점들이 앞다투어 들어섰다. 파리는 대형 백화점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봉마르쉐, 생마리텐, 프랭탕, 갈레리 라파예트와 같은 대형 백화점은 당대 건축 양식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아르누보라는 건축 양식입니다. 백화점들은 성당의 건축 양식을 모방하여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사치스러운 상품들을 판매했는데 말하자면 여성 패션 잡화 용품들이죠. 파리는 정말 사치스럽고 즐거움이 넘치는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눈부신 물질 문명과 더불어 리진을 더욱 깨우친 것은 파리의 지성이었다. 남편인 꼴랭드 플랑시는 가정교사를 들여 리진이 불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매우 빨리 배웠으며 그 적응 능력에 교사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언어는 지식의 통로였다. 리진은 불어를 통해 프랑스적 가치들을 접해나갔다. 특히 그녀를 감명시킨 것은 기독교였다. 리진의 집 가까이에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이 교회의 소임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여기가 순교자의 방입니다. 프랑스인 신부와 한국인 신부의 사진이 있군요. 이곳에서 파견된 많은 신부들이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여성 신도들의 사진이다. 여성들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믿음에 매우 신실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정말 그런 경향이 강했죠. 조선의 여성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그녀들에게 자신의 존재는 없었다. 그들의 삶은 늘 누군가의 부인 혹은 어머니로서만 존재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교는 여성들에게 본인들 개개인이 고유한 인격을 가진 개별적인 독립자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르침은 리진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법률적으로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된 나라였다. 이는 조선 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아주 독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스위스와 함께 유일한 공화국이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제국 형태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제국, 헝가리 제국처럼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는 공화국이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리지는 프랑스의 법과 기독교의 사상에 크게 감명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변화시킨다. 리지는 스스로에게 눈을 떴고 한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숨은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춤추는 궁전 안에서 춤추는 댄서로서 기본적으로 남에게 비추어지기 위한 것이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강했겠지만은 일단 프랑스에 가서 어떤 근대적인 어떤 그 사상과 문물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 몸이 내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자각, 자신의 신체에 대한 어떤 의식. 파리는 리진의 삶과 정신,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리진은 이 놀라운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리진은 당시 파리에서의 경험을 직접 글로도 썼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그 기록은 지금 전하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920년대의 소위 신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트레머리를 했고 숄과 양산을 애용했죠. 이렇듯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상과 머리 모양을 통해서 신여성들은 당시 근대 서구 문물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신여성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나혜석과 윤심덕입니다. 나혜석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서양 화가이고 윤심덕은 사회찬미로 유명한 성악가죠. 이들은 모두 시대를 앞선 선각자 같은 존재였지만 또 그만큼 이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리진은 이들보다 무려 30여 년 전에 서구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은 바로 리진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녀의 파리 생활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진의 남편 꼴랭 드 플랑시가 남긴 것들은 대부분 그의 고향 마을에 보관돼 있다. 여기가 콜랭 드 플랑시의 서적이 소장되어 있는 서고입니다. 콜랭 드 플랑시의 가족으로부터 기증받은 것들인데요.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의 책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는 동양의 많은 책들을 수집했다. 가져간 책 중에는 한국의 서적도 적지 않다.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극동 지역에서 인쇄된 책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책은 조선시대에 인쇄된 것인데요. 군대의 전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18세기 말의 작품이죠.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이 책은 한성에 주둔한 4개 군영의 훈련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책들을 상당수 수집해갔다. 우선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극동 국가들에 관한 서적들이 170권 정도입니다. 프랑스어 서적도 있고요.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출판된 것들도 있습니다. 극동 국가의 서적들도 30여 권 정도 있는데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인쇄된 것들입니다. 꼴랭 드 플랑시의 첫 이력은 중국어 통역관이다.
중국어를 전공한 그는 갈림덕이란 한자 이름을 지었었을 정도로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수집한 책마다 갈자를 표시하곤 했다. 꼴랭드 플랑시가 가져간 책 중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도 포함돼 있다. 직지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을 만큼 그는 동양과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이다. 그런 책들을 수집하는 것은 전혀 공적인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 업무 중엔 그런 업무는 없었습니다. 꼴랭드 플랑시는 중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것에 많은 경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것이죠. 리지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를 만난 한국도 특별한 나라였다. 꼴랭드 플랑시 외에도 당시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인류학자와 군인들이 한국을 다녀갔고 우리의 문화를 서양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들이 보고 전한 많은 이야기들은 동양에 대한 더 큰 호기심과 환상을 부르기도 했다. 19세기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여행지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왔고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동양의 여행기가 붐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 관한 책도 적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라는 똑같은 제목의 책만 3종류가 출간돼 나왔다. 또 우리의 대표적 고전소설인 춘향전도 불어로 번역돼 소개되었다.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달한 때였다. 동양은 당시 프랑스 상류 사회의 가장 큰 화두였다. 이들은 카페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토론의 장을 열었다. 카페는 파리의 모든 지성인들이 모이는 열린 공간이었다. 파리의 지성인들이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분야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불행이 무엇인지, 문학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얘기를 했죠. 지로도나 앙드레지드 같은 문학과 철학의 거장들, 올레누아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주 들렀습니다. 프랑스 문학에서 중요한 많은 운동들이 이곳에서 시작됐죠. 문학과 철학, 정치와 이념이 카페에서 피어났다. 그리고 동양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카페의 지성들을 더욱 자극했다. 프랑스 외교관을 남편으로 둔 리진도 이런 파리 상류 사회의 분위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리진은 극동의 나라에서 온 여성.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주목받기에 충분한 존재였다. 살롱의 여성은 여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살롱의 여성들은 우아하고 부드러우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리지는 파리의 사교 모임에서 상류계층과 자주 어울렸고 많은 프랑스인들을 만났다. 어느 자리에서나 리지는 돋보였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리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프랑댕은 이 시기 그녀가
육체적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 서구 문명이 가지는 압도적인 위험과 더불어서 그것을 건설했던 주체로서 어떤 그 서양인들에 대한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그런 열등감 혹은 거기에 대한 자기 비하감 이런 것들이 같이 대두가 되는 거죠. 아마 리진이 느꼈던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자 그들의 신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모든 여자들은 자신과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다. 파리의 여성에 비해 조선의 여성은 작고 초라한 존재로 여겨졌다. 파리를 동경하면 할수록 조선은 미약한 나라가 되었다. 프랑댕은 리진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전한다. 안락 의자에 푹 파묻혀 앉은 이 가련한 한국 여인은 너무나 야윈 나머지 마치 장난삼아 여자 옷을 입혀놓은 한 마리 작은 원숭이 같아 보였다.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꼴랭드 플랑시는 파리에 한국식 규방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곳은 프랑스 최고의 동양 전문 박물관이다.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관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한국관을 세운 사람이 바로 꼴랭드 플랑시다. 지금 보시는 곳은 김해 박물관의 한국관입니다. 여기 가구가 몇 점 있는데요. 꼴랭드 플랑시의 수집품입니다. 이 가구들은 1893년 꼴랭드 플랑시가 가져온 것들이다. 그는 한국의 책이나 도자기는 물론 이런 가구들까지 프랑스로 들여왔다. 특이한 것은 남성인 그가 여성용 가구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당시 그는 부드러운 느낌과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바로 한국적 분위기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가구들은 바로 그런 한국적 느낌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가구들은 리진의 것이었다. 그녀를 위해 꾸민 한국식 규방의 물건인 것이다. 스스로를 잃고 방황하던 리진에게 꼴랭드 플랑시는 뭔가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남편이 만든 규방은 분명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리진은 자신도 더 이상 파리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파리의 이방인이었다.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진의 우울증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문화적 환경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예기치 못한 변화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문화 속에서 자신은 결국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의욕을 잃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도 되는데 정신분석학에선 이것을 문화 충격 적응 장애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리진은 이런 종류의 정신적 혼란 상태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후에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파리로 떠나온 지 4년 만에 리진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다. (1896년) 남편 꼴랭드 플랑시가 주한 프랑스 3대 공사로 임명된 것이다. 리진을 만났던 첫 번째 근무에 이어 두 번째 한국 생활이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리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고위 관료가 나타나 리진을 데리고 갔다. 꼴랭드 프랑시는 리진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당신을 기록한 프랑댕은 리진이 돌아간 곳이 왕실 무희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리진이 몸담았다는 왕실 무희단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네, 이곳은 조선시대 궁중의식에서 음악과 춤을 담당했던 장학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본래 장학원은 서부 여경방 자리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곳으로 이전했고요. 러인전쟁 무렵까지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장학원은 조선시대의 무희와 악공들이 소속돼 있던 기관이다. 리진이 돌아갔다는 왕실 무희단은 바로 장학원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 행사나 궁중 연회가 있을 때마다 장학원의 무희들은 공연을 선보였다. 그런데 이 무희들은 여기, 즉 기생이었다. 경국대전은 이들이 지방 관아의 노비 중에서 선발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람들은 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다, 노비 계층이다 그래서 공노비라고 부르고 또 관가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공가지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공적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이 물건이다라고 말한 건 바로 이들의 계층이 최하층 노비층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조선의 무희였던 리진은 결국 노비의 몸이었다. 리진이 노비였다는 사실은 프랑댕의 글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 노비의 삶은 나라의 것이었다. 리진도 다르지 않았다. 외교관의 부인으로 돌아왔지만 리진은 다시 관가의 기생이 되어야 했다. 기록에 의하면 1907년까지도 관기들이 계속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조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의 행사에 불려다녔고 무의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공식적으로는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그녀들에겐 관습의 굴레가 여전했다. 그러면 1907년까지는 관기 제도는 엄연히 있었다는 겁니다. 노비와 별개로. 그럼 리진이 돌아와서 이제 앙심을 품었던 고위 관료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기 제도인 기적 기생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던 리진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명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리지는 다시 궁궐의 무희가 되었다. 그리고 파리에서 찾은 그녀의 삶은 사라져갔다. 리지는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위 관료에 의해서 다시 무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남편인 꼴랭 드 플랑시의 태도입니다. 그는 리진이 끌려가는 동안에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리진이 다시 무희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걸 보면 혹시 그가 리진을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조선시대 노비 문서인데요. 꼴랭 드 플랑시가 프랑스에 보낸 보고서에 함께 첨부가 돼 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관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관습을 버리고 문명화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예상하기 힘듭니다. 이렇듯 꼴랭 드 플랑시는 조선의 노비 제도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진이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했던 것이죠. 헌데 그랬던 그가 왜 리진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취재진은 꼴랭 드 플랑시의 행적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그의 인사기록 문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꼴랭 드 플랑시의 이력과 직무, 가족 사항이 모두 기록된 문서다. 여기서 취재진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독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꼴랭 드 플랑시의 개인 서류 기록에서는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과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프랑댕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인사기록 문서는 1902년. 그러나 이때까지도 꼴랭 드 플랑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어찌된 영문일까? 함불 외교사에 정통한 마크 오랑주 교수는 독신 기록을 이렇게 해석한다. 두 사람이 결혼하려면 프랑스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관은 항상 첩보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프랑스 외교관과 결혼하는 여자가 한국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녀가 외교관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니까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자기 조국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 입장에선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따라서 어떤 외국 여성이 프랑스 외교관과 결혼하려면 그녀는 반드시 외무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관이었던 꼴랭 드 플랑시가 리진과 결혼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리진이 국가에 소속된 신부님을 생각할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꼴랭 드 플랑시는 리진과 정식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 운명은 가혹했다. 리진은 다시 조선의 무희가 되었다. 그러나 파리의 근대를 경험한 그녀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파리에서 리진은 한 인간으로 그리고 예술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신분의 굴레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문명사회의 도덕에 깊이 매료되었던 리지는 다시 던져진 사실에 자신의 영혼이 상처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금조각들을 삼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리지는 파리로 인해 살았고 파리로 인해 죽었다. 그녀에게 조선은 눈과 귀가 막힌 낯선 세계였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던 리진. 선택은 죽음이었다. 리진의 마지막 선택은 자살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앞선 시대를 살았고 혼자서 그 엄청난 경험을 감당해야 했던 리진에게 더 이상의 출구는 없었습니다. 비록 비운의 짧은 삶을 마감했지만 그녀는 그녀에게 다가온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무희로서 자신의 삶에 누구보다도 치열했던 그녀는 최초의 근대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